일본 정계가 고우투 캠페인으로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봉쇄 해제를 하고 안정적인 코로나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22일부터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쿠폰을 국가에서 약 2조엔가량을 발행하고 적극적으로 여행을 권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여행업이 중심이 되는 일본 지방에서는 한국 여행객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작년 9월경부터 한국 여행객이 80~90%가 감소해 국내 여행객으로만 버텨오던 곳들조차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겼고, 지방에서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더 이상 재정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일본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의 여행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우투 캠페인을 2주가량 남겨두고 도쿄에서 확진자가 폭발하면서 온갖 논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오카다 교수는 아사히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우투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만둬야 한다. 만약 진행한다면 1일 확진자는 5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 매우 무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집단 감염이나 지역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장마철이라서 각종 전염병이 훨씬 퍼지기 쉬울 수 있다는 이유도 곁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우투 캠페인을 하는 게 좋다는 반대 의견도 등장하면서 정부 캠페인 논란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정치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키 시로는 이번 고우투 캠페인은 문제도 있지만 하는 게 더 좋다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는 코로나와 공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런 상황에서 움츠러들기보다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류칸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려운데 그런 곳에 여행 가는 것도 좋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염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쇼와 대학의 니키 요시히토 교수는 고우투 캠페인 시작은 실수이며 당장 취소해야 한다면서 사람들에게 여행을 다니라고 할 게 아니라 여행업계에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고 지금은 자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남기며 현재 폭증하고 있는 도쿄의 감염자와 걷잡을 수 없는 확진자 증가가 큰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고우투 캠페인을 강행하는 것은 역시 아베 내각의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 각종 국내 스캔들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고 이를 회복하는 방안을 기획했고 지금까지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너스와 같은 여행 쿠폰을 제공함으로 해서 코로나 대응 실패 등을 만회하고 지방까지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코로나 위험을 감수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아베 총리에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올라야만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시 압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중의원 해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재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그 다음에 자민당 내규를 변경해서 결국에는 4연임을 노리고 1986년 이후 거의 30년 만에 4연임 총재가 되겠다는 노림수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고우투 캠페인을 무리하게라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2의 파도가 확실하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 곧바로 비상사태를 다시 선언해야 한다며 과거의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 전문 치바대학의 고바야시 교수는 데이터 분석 회사와 공동 연구에서 봉쇄 이후와 같은 느슨한 행동 패턴은 7월에 매일 1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으며 8월에는 100배가 증가해 매일 15,000명의 확진자가 발생, 10월에는 매일 3만 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상 7월에 100명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재 300~400명가량 폭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8월이 되면 매일 10,000명가량의 확진자로 대폭발하는 국면이 그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경제 정상화를 비롯해서 본인의 4연임을 위한 고우투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큰 독이 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베 총리가 4연임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자민당에서 압승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민당의 오랜 보수 텃밭이라고 여겨오던 가고시마 지역에서 야당에 자리를 내주게 된 것입니다. 바로 가고시마현 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신인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추천한 현직 지사를 누르고 당선된 것이죠. 교도통신은 여당이 보수의 왕국으로 불리는 가고시마현의 지사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에 대해 지방에서의 아베 이탈이 진행되는 모습으로 연내로 거론되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시기 등 아베 정권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총리 4연임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특히 고우트 캠페인을 강행하며 지방 살리기에 나선 아베 내각이 지방에서 신뢰를 이미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까지 정부가 고우트 캠페인을 강행하는 이유가 야쿠자가 아니냐는 독특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토 모 대학의 교수는 매체를 통해 익명으로 아베노믹스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 도쿄올림픽 관련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로 야쿠자들은 도쿄올림픽을 지지한다라는 사설이 나왔는데 그들은 각종 정부의 보조금 이권 사업을 따내고 있으며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건설업체들을 비롯한 온갖 사업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타내고 있으며 차명을 통해 야쿠자임을 알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베 내각의 위탁 사업은 야쿠자를 비롯해서 아베 총리와 가까운 지인들이 골판지 사업을 벌여서 올림픽 선수촌의 골판지 침대를 비롯해 자연재해 대피소의 골판지 공급 업체들이 된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우트 캠페인도 정부의 보조금이 필시 지급되는데 관련된 야쿠자 업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지방 보조금이 야쿠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우트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수도권 사람이 지방으로 가게 되는 인구 이동은 아베 정권의 보조금이 야쿠자 등으로 흘러갈 위험도 매우 큰데다가 결정적으로 확진자가 폭발될 가능성이 농후해 의료시설 등이 훨씬 빈약한 지방의 경우에 의료 붕괴가 가시화되는 최악의 캠페인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미군들로 인한 일본 내 코로나 유입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가는 것도 비상입니다. 최근 미군은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해변에서 바베큐 파티를 벌인 것이 원인이 되어 7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의료시설이 빈약한 섬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발로 나오며 일본 지방에서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자로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3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미군과의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감염 방지 대책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 안 그래도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기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가 아베 정권의 영향력이 약한 곳이라 더욱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으며 자칫 미국과 일본의 갈등 요소로도 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지난 이태원발 감염에 대해서 미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쿄에서는 코이케 도쿄도 지사와 스가 관방장관이 코로나 책임론을 두고 뜻밖의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는 도쿄를 두고 이것은 도쿄도의 책임이 크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스가 관방은 홋카이도 치토세 강연에서 확진자 확대는 압도적으로 도쿄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도쿄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코이케 도쿄도 지사는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발끈하면서 도쿄는 압도적으로 검사량이 많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것은 오히려 정부의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앞으로 22일에 고우트 캠페인을 장려하는 정부가 도쿄도를 나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니시무라 코로나 담당상의 발언은 결정적으로 아베 내각에 타격을 준 게 아닌가 합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 겸 코로나 담당상은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우트 캠페인에 대해서 수도권에 감염이 확산되는 현상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주의하면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며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있지만 감염 방지와 지역 경제를 양립시키는 단계라면서 철저한 방지 대책과 더불어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은 입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고우트 캠페인을 강행하겠다는 것이죠. 긴급 사태를 주관하는 코로나 담당 장관의 이와 같은 말이 나오자 민심은 폭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요 포털에는 국민들은 고우트 캠페인을 이해할 수 없다. 감염 확대가 우려되면 당장 중지하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기도 했으며 감염에 주의하라고만 대충 얘기하고 이벤트는 오히려 확대하고 있으며 이동 제한을 해제해서 위협 요소만 잔뜩 키운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오히려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 관방장관과 니시무라 코로나 담당 장관은 지난 내각 개편 때 아베 총리가 전격 교체하거나 유임한 장관들로 아베 총리가 원하는 우익 내각으로 대거 편성해 내각에서 정해진 사안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의 사연임을 도모하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장치 중 하나였던 고우트 캠페인은 시작하기도 전에 확진자가 폭발하면서 정치인들의 논쟁 싸움으로 바뀌고 지방에서는 자민당은 패배하는 모습까지 나온 것입니다. 코이케 지사가 도쿄도 지사에 다시 당선된 것은 코로나 대책에 적극적이었고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 국민 안전은 챙겼다는 평가 가운데 지지율이 높아 당선되었지만 아베 정권에서는 당장 경제 살리기에 치중하여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 되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며 오히려 지지율이 더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아베 내각은 국내에서도 봉쇄를 상당히 완화했고 해외에도 빠른 시일 내로 유학생 등 단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해 한국과도 교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만, 가까운 한국에서 현재 일본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불안이 가중된다며 많은 네티즌들은 일본과의 출입국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자칫 한국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고우투 캠페인은 계속될 게 분명하다며 정부에서 코로나 위험을 무시하고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검사 숫자를 줄여서 안심하라고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며 안일한 정부 방침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이 논란이 되자 도쿄의 확진자는 7월 12일에 갑자기 100명대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아베 총리가 바라는 4연임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준 2차 세계대전. 미국보다 더 앞서며 세계 최강으로 자리했던 유럽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영국은 6년간의 전쟁으로 국가 재산의 4분의 1을 날렸고, 소련은 4천만 명이 사망하고 자원의 4분의 1이 증발해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은 영토 4분의 1을 연합군에 빼앗겼고 1,000만 명에 달하는 독일인들이 이 지역에서 추방당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하자 독일의 생활 수준은 1930년대로 추락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렸죠. 산업시설과 인프라는 물론이고 유럽 경제 상황은 스스로 재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럽에 손을 내민 국가가 바로 미국인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셜 플랜입니다. 당시 미국은 날씨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함께 움직인다 라고 선전하며 미국이 유럽에 제시한 마셜 플랜의 중요성을 알렸는데요. 망가진 유럽을 다시 살리고 하나로 뭉쳐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자라는 것이 마셜 플랜의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마셜 플랜을 통해 미국은 유럽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영국은 4조 원, 프랑스 2조 8천억 원, 독일 1조 7천억 원, 이탈리아 1조 4천억 원씩을 뿌렸죠. 당시 한국의 연간 GDP가 477억 원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셜 플랜의 지원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유럽경제협력기구 OEC이고 1961년 미국과 캐나다까지 합쳐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ECD가 탄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등 세계 37개의 핵심 국가들이 모두 가입해 있는 국제기구로 IMF, WTO, 세계은행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이 가입한 만큼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다루며 엄청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죠. 현재 OECD의 사무총장은 2006년 선출돼 무려 15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멕시코 출신의 앙헬 구리아입니다. 3번이나 연속으로 당선된 구리아 사무총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서 나는 14년간 OECD를 이끌어오면서 회원국들을 위해 봉사해왔다. 더 이상은 임기를 연장하지 않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OECD는 15년 만에 새로운 사무총장 선출 절차에 돌입했고, 오는 9월부터 OECD 회원국들은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누구를 내보낼지 결정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현재 해외에서는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차기 OECD 사무총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매체는 최근 국제기구 수장의 여성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강경화 장관은 영어도 능통하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현재 3년 넘게 재임하고 있는 강경화 장관이 차기 OECD 사무총장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전했고, 또 다른 외신은 강경화 장관이 유엔에서 근무했던 국제기구 경험이 큰 장점이라 보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부고 등판 무관을 시작으로 무려 16년 동안 유엔에서 근무한 화려한 경력을 가졌는데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서 사무차장부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의 인수팀장까지 맡아 구테레스 사무총장의 정책특보로도 활동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당시 반기문 사무총장의 퇴임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안토니오 구테레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요청으로 유엔 인수위원장을 맡게 됐죠. 강경화 장관의 능력을 상당히 높이 산 것인데요.
오래전부터 유엔에서 강경화 장관의 타이틀은 상당했습니다. 영어 실력이 뛰어난 나머지 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한국인이라 불리기도 했고, 한국의 여성으로 유엔 최고 자리에 오른 인물, 빠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유엔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기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직원들과 뛰어난 소통 능력까지 모두 갖춘 인물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시사 프로그램 앤드류 마스조와의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를 통해 한국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잘 대응했는지에 대해 설명한 이 영상은 영국에서 연일 화제가 됐고, 이 영상을 담은 트윗은 100만 뷰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BBC 폴리틱스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무려 12,000번이 넘는 리트윗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본 한 영국인은 나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의 연설을 5분 동안 봤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영국의 총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전했고, 또 다른 영국인 네티즌은 우리가 한국 외교부 장관을 몇 달만 빌릴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05년 OECD 사무총장 선출 당시에 한국에서 한승수 후보가 도전한 바 있는데, 개인적인 자질은 인정받았지만 당시에는 한국의 OECD 회원국 경력도 짧았던 데다가 한국의 OECD 기여금 분담률이 2.2%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국의 분담금 비율은 3.3%로 올랐고, 이는 현재 OECD 사무총장의 출신국인 멕시코보다 1%나 높은 수준이고,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근 강경화 장관의 세계적인 명성까지 고려한다며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전세계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 강경화 장관이 사무총장으로 최종 선출될 경우 OECD 설립 이후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